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 지막은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 토크 IT와 굿모닝 IT에게 함께하는 시리즈 웹이나 오늘은 우리 이제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이제 많이 다양한 곳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 인프라, IT 인프라가 그것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 MLOps라는 말이 또 DevOps가 옛날에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요새 MLOps라는 말이 많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MLOps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레딧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한국 레딧의 임종진 기술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또 임 대표님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쉽게 최대한 해주셔서 시청자들께 본질을 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만큼 쉽게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 머신러닝 그리고 AI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MLOps라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머신러닝을 할 때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좀 나래비를 한번 해봤을 때요. 네. 나래비 방송 용어 아닌데. 아닌가요?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오케이. 네.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AI를 검토하는 분들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데이터 그렇죠.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인데, 그러면은 저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위에부터 쳐다보시죠. 네. 이제 가장 윗부분이 머신러닝을 머신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인 뭐 텐서플로 혹은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파이썬 랭귀지 같은 것들이 아마 가장 윗단의 서비스 네. 레이어에 존재할 것 같고요. 네. 이것들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를 쌓기 위한 것들, 데이터 레이어가 있겠네요. 데이터 레이어, 바로 RDB나 네. 혹은 뭐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이 존재하겠죠. 심지어 뭐 하둡 같은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 밑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밑부분에서는 어떤 인프라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하나의 레이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는 이제 컴퓨팅 레이어, 그러니까 GPU는 뭐 엔비디아에서 많이 그렇죠. 하고 있죠. GPU나 혹은 구글에서 만든 TPU라는 칩셋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자이링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든 FPGA라고 하는 칩셋도 있고요. 이런 컴퓨팅을 좀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다음 레이어일 것 같고요. 이제 GPU나 이런 TPU들이 동작하기 위한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의 레이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OS나 네트워크나 보안적인 요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기존에 네. IT 운영자들이 네. 익숙해져 있던 네. 그런 계층들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레이어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 관점에서 보면 IT에서 익숙한 것들하고 AI가 만나야 되는 거고 AI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 IT하고 또 만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갭이 꽤 있겠네요. 그 갭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사실 저의 입장으로는 저는 밑에서부터 이 AI를 알게 된 이런 그렇죠.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인프라스트럭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서서히 이제 데이터를 알게 되었고 서비스를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위에부터 내려오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인프라 이 측면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 러닝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피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디다 구현하지? 어떻게 배포할까? 네. 뭐 이런 거.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나? 네. 랩탑에는 너무 느린데? 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큰 바틀렉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바틀렉은 실질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뭐 신러닝을 돌리고 프로덕션 환경, 그러니까 운영 환경에 올리려면은 무언가 그것도 인프라스트럭처도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배포에 대한 프로세스도 필요하고요. 이 두 부분이 제일 큰 바틀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제 도와주시려고. 그죠? 네. 왜냐면 레딧은 그 밑에 부분 워낙 레딧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이제 AI 쪽이나 데이터 레이어 쪽에서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밑부분, 이제 플랫폼에 대한 영역을 스스로 만드는 이런 셀프 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그냥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그야말로 데이터에 대한 영역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레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그럼 이런 것을 언제부터 이런 쪽을 이제 레딧은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사실 레딧이 머신러닝을 저희가 어프로치를 한 거, 그러니까 접근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거의 3, 4년 정도 되는데 네. 사실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레딧에 별로 신경 안 쓰시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뭐 약점이자 저희의 색깔일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저희 스트리머하는 영역, 즉 네네. MQ나 이런 카프카 같은 스트리밍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실제로 배포를 할 때 미드레이어, 그러니까 제이보스 미드레이어 같은 와스나 웹이나 혹은 데이터 그리드, 캐싱 서버 등등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어서 네네. 이런 거를 한 4년에서 3년 전도부터 아마 어프로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한번 그런 것들이 네. 어떻게 AI, ML하고 잘 이제 융합이 되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머신러닝 아키텍처에서 레드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장 밑단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는 어떤 벤더든 가리지 않고 벤더 락인 없이 구축이 될 수 있는 즉 SDI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칩셋은 사실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그 칩셋 업체, 즉 엔비디아,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거를 그 위에 있는 플랫폼 영역, 즉 컨테이너 영역에 얼마나 잘 쉐어를 해주고, 그러니까 잘 공유를 해주고 오케이. 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그 위에 있는 미드레어로서 좀 더 네네.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하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오픈소스 스택에서 우리가 머신러닝과 AI를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어떤 스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한 번 더 했는데요. 아, 네. 이걸 바로 오픈 데이터 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 허브는 이제 그 레딧이 갖고 있는 블루프린트 네, 브랜드명인 거고. 네, 맞습니다. 데이터 허브란 말은 제너럴 용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처럼. 네. 네네. 사실 저희 레딧은 오픈소스 기업이어서 어떤 이런 제너럴 이런 용어에도 오픈만 붙이면 저희 용어가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오픈 데이터 헙, 이 전체 아키텍처 블루프린트를 보면은 다음 이 장표가 같는데요.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관리를 하고 배포를 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이런 플랫폼들을 리스트업을 했고요. 네. 그 밑에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관리하는 영역, 즉 스토리지나 데이터가 흘러가는 이런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캐싱 서버 네. 등등에 대한 걸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영역을 모두 다 컨테이너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랑하는 네. 저희가 요즘에 워낙 많이 밀고 있는 오픈시프트로서 이 전체 스택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이 블루프린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저도 저번에 약간 PD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레드에 오기 전에 고객사에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고객사에서 운영을 하던 이런 기획자이자 운영자였는데 그때 저희 막 벤더가 와서 제품만 떠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네네. 뭔가 제품 판매하려고 우리는 네, 시간 투자해서 듣는 건데 제품 판매한다라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레딧의 제일 큰 장점이 오픈소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블루프린트 아키텍처는 오픈소스 버전이 있고요. 이 오픈소스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냥 가져다 쓰셔서 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장표가 제가 바로 전 장표에서 저희 제품으로서 설명을 했지만 네. 이거에 따르는 이제 오픈소스들, 저희 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가져다가 저 똑같은 아키텍처를 만들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것으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파크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이런 거, 셀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뭐 그래파나 아르고 이런 것들 셀덤 이런 거 뭔지 모르는 분도 꽤 있을 텐데 네네. 간단하게 너무 길게 말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뭐 알아두면 좋을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여기서 몇 가지만 먼저 제가 찝어드리자면은 네. 먼저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는 네네. 워낙 지금 모니터링 시장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이게 아마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많이 이야기를 할 때 CNCF라고 하는 이 재단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클라우드 컴퓨터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에서 정의한 첫 번째 원래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쿠버네티스였고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환경에서는 SMS 혹은 APM 이 두 가지 모니터링 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모니터링은 사실 이 클라우드 환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왜요? 아, 참았어 봐. 왜 맞지 않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죠?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사상은 네. 변화한다는 겁니다. 네네. 빨리 에자일하게, 늘어나고요. 그렇죠. 네네. 빨리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용자가 모른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SMS 그리고 APM은 그냥 지금 고정되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변동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캐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확장하고 줄어들고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 모니터링 툴로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툴이고요. 네, 물론 저 프로메테우스가 GPU에 대한 리소스까지도 게더링을 해서 모니터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셀더는 사실 이 저희가 머신러닝 이 아키텍처를 만들고 배포를 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많이 배포를 하거든요. 아마 저번에 체험하실 때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셨을 텐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스파크는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큐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는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저희가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어떤 블록 스토리지든 파일 시스템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레드햇이 왜 AI, ML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왜 레드햇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기능으로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 레드햇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 AI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PD님도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관리하는 영역이 인프라 영역이고요. AI는 데이터 영역이라서 완전 다른. 근데 아까 맨 처음에 MLOps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MLOps와 ML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저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픈시프트이고요. 또 이 컨테이너 환경에다가 배포를 해주는 주피터, 저희가 ML을 개발할 때 주피터 안 쓰고는 이제 거의 못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주피터를 배포를 해주는 주피터 노트북 애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애저 서비스로?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주피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ML 모델링이나 프로덕션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런 CI/CD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히 한 번 더 내려가면요. 먼저 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가 왜 머신러닝에 꼭 적용이 되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버추얼 머신이나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에다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인스턴스에 띄웠는데 실제로 돌리다 보니까 제가 집어넣은 로우한 이 뭔가의 수치가 이 정확한 답에 맞지 않았고요. 이걸 수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VM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렸다가 올리고 새로운 워크로드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가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은 제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이 러닝에 대한 영역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 관리하는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AI, ML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이게 진화되니까 한 번 만들고 딱
픽스되는 게 사실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환경에서 제일 맞는 환경이 바로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4가지 정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질리티입니다. 어질리티는 민첩성이죠. 네. 이 컨테이너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자동화된 이 컴퓨터 리소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건 심지어는 GPU라고 하는 리소스라면 vGPU 레이어까지도 네. 컨테이너에서 캐치를 해서 좀 다양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우리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식성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계약이 어떤 한 클라우드 벤더의 계약이 되어 있다가 계약이 끊기고 또 다른 벤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그 고객분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서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다 벤더 락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네. 하시죠.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벤더 락인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컨테이너입니다. 요즘 또 그리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다가 다시 또 프라이빗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이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식성에 대한 부분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플렉서빌리티, 즉 확장성인데요. 저희가 이런 프로비저닝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확장을 하고 또한 스케일러빌리티,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고려까지도 컨테이너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서 이런 장점에 의해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AI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드레어 영역인데요. 미드레어 영역에서 저희는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인메모리 DB 그리고 퓨즈라고 하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영역 또한 ANQ라고 하는 Q 서비스 그리고 디시전 매니저라고 하는 룰 엔진 그리고 PAM이라고 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BPM 툴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그 상위의 영역 어떻게 보면 그 머신러닝 서비스 영역이겠죠. 네네. 그 영역에서 그냥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인 영역이 아닌 이 외의 것들 거버넌스, 거버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관리를 하고 프로세스를 태우고 뭐 결제를 태우고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미드레어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AI에서 만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네, 실제적인 서비스를 할 때, 프로덕션 그때, 레벨이죠. 맞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네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GPU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많은 고객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고객사들은 GPU 서버들은 거의 한 대씩은 다 도입을 하셨어요. 아, 네네. 네,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GPU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도입을 하셨는데 이 GPU에 대한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서버 한 대에 GPU 카드 4장이 있으면은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딱 4명밖에 못 씁니다. 카드 한 장당 1명밖에 못 쓰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리드 형태, 그러니까 한 장을 가상화해서 쪼개가지고 2명, 3명, 4명이 쓸 수 있도록 가상 GPU로. 가상 GPU, 즉 vGPU죠. 네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곧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오픈시프트에서 그런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공을 해드리는 기술 스택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GPU를 저희가 캐칭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쿠다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런 드라이버를 컨테이너에 이식을 하고요. 네. 이거를 쿠버네티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음. 이게 뭔가 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자동화된 스크립트 툴이 있거든요. 그 오퍼레이터로 그냥 사용자가 클릭하고 우리가 뭐 컨피그레이션 잠깐 설정하고 배포를 하면은 컨테이너에 바로 GPU가 배속이 돼서 어사인이 되어서 네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즉 셀프 서비스를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vGPU의 컨셉을 네. 구현하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GPU 서버 들어가가지고 뭔가 뭐 거의 뭐 이런 SSH 연결이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CLL을 막 쳐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올려보고 빌드 다시 하고 올리고 이런 작업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네네. 하는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에 대한 CRD라고 하는 이런 야물 파일러스 배포를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주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시고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고 이제 텐서플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피터를 많이 사용하고 그쵸. 계세요. 네. 근데 이 주피터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각 로컬에다가
노트북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만약에 저는 프로젝트 A에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B에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여기에 주치부터 저는 노트북을 한 3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러닝을 위해서. 여기서도 한 5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요 중에서 중복되는 게 한두 개쯤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걸 서로 쉐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근데 이 환경을 좀 쉐어를 해주기 위해서 주피터 헙이라는 게 나왔죠. 네네. 네, 주피터 헙이라는 환경은 뭐지? 항상 우리가 말하는 도커 헙 같이 이렇게 헙처럼 모여가지고 이런 노트북을 공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 건데 사실 이 환경이 인터넷 되는 환경만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인터넷 되는 환경이 거의 없죠. 네, 사실은 다 내려서 이런 식으로 뭐 미러를 떠서 우리가 레포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헙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오픈시프트 상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게 바로 주피터 노트북 애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 할 때 다양한 이제 AI 전문가들이 네. 어떻게 협업할 때 되게 좋겠네요. 협업할 때 정말 좋고요. 네.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매니지,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에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표에 있는 프로젝트 에코와 탱고라고 하는 2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피터의 노트북에 뭐 1, 2, 3, 4,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나열을 했을 때 1번부터 5번은 탱고만 쓸 수 있게 만약에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인증이나 알백이나 이런 기능들을 저희 오픈시프트 상에서 구현을 해서 네. 저희가 기능으로서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자원 할당이나 격리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순위 설정 등등에 대한 거를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뭐 아파치 카프카가 저희 레드햇이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제품으로서 있는 것도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카프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워낙 오래된 이 빅데이터 서비스부터 사용하던 거니까 지금 이 머신러닝 활용할 때도 저희가 저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머신러닝 할 때 카프카가 어떤 분야에 이게 그냥 활용이 되면 편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분야가 이제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즉 RDB 환경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거를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사실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로 많이 이 러닝을 돌리잖아요. 네네. 근데 RDB를 비정형화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무언가 쪼개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를 뽑아서 쪼개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과정을 이런 카프카 같은 혹은 프레스토는 뭐 하드웨어에 좀 치우쳐져 있는 이런 플랫폼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쪼개서 우리가 비정형화해서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데이터들은 거의 다 정형 데이터 거의 다 RDB에 있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RDB에 있죠. 그걸 네.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학습시키려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소스 투 이미지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기존 환경,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스턴스에다가 제 머신러닝 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제 PC에 있는 Git에 접속을 해서 거기다 개발을 하죠. 네. 개발을 하고 뭐 제 PC 혹은 빌드 서버 따로 올려서 거기다가 제 파이썬하고 리ኳ이어먼트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을 해서 빌드를 합니다. 네. 빌드를 하고 이걸 주피터 노트북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하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죠. 이거를 저희 인스턴스 환경에다가 올립니다. 네. 올려서 인스턴스 올릴 때는 OS 띄우고 미드리어 띄우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올리죠. 자, 이렇게 배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영역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한 6이면은 이 컨피그레이션 작업이라고 하죠. 이 작업에 한 4할의 시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인프라 전문가가 아니어서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근데 이 소스 투 이미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용하는 Git에서 네. 웹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웹훅은
여기에 있는 빌드 서버를 뭔가 트리거를 걸어서 빌드를 자동화해주는 아. 이런 API에 대한 네.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서버리스처럼? 서버리스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버리스가 아니긴 하지만 서버가 그렇죠, 뜨긴 하지만 그렇죠. 이벤트 드리븐으로 그렇죠.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는 서버리스와 비슷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냥 개발을 하고 파이썬 코드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리퀘어먼트에 그냥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쫙 정의를 하고 커밋하고 푸시 때리면은 바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빌드 서버가 임시적으로 뜨고요. 네. 여기서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빌드를 진행하고 프로덕션 경우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해주는 영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6이랑 6대 4였잖아요. 네.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뭐 감히 한 9대1 정도로 말씀을 9대1. 드릴 것 같은데요. 오케이. 물론 이 환경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요. 네. 이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감히 9대1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로직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이런 힘을 더 쏟을 수 있다라는 네. 거는 확신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소스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CI/CD까지도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MLOps라고 표현을 하죠. DevOps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개발부터 이제 운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애자일하게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하는 건데 저희 ML 시장에서 똑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도 계속해서 개발했다가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을 갖다 다시 백업해서 저희가 네네. 다시 돌려야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앱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자일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자일하게 동작하는 플랫폼 자체를 오픈시프트에서 젠킨스 기반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인 이런 스케일링, 그러니까 수평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AB 배포나 혹은 블루그린 배포라고 하는 우리 기존 서비스 A가 있는데 B라는 새로운 뉴 서비스를 배포를 할 때 우리가 이 서비스 다운 없이 쉽게 이 트래픽을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네. 이런 형태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서비스가 하나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서비스 배포가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로드 밸런싱 역할도 별도의 L4 설정이나 L7 설정 없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깊게 내려가면은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한 혹은 AI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컨테이너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게 바로 이미지인데요. 왜냐면은 한 가지 저희 컨테이너를 썼을 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물어보는 게 어떤 점이 바뀝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원래 배포를 하던 거는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빌드를 해서 바이너리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는 영역을 많이 했는데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너리가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 단위로 배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바이너리 관리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연계 방안에서 간단한 이런 아키텍처로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가장 밑단에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개발 환경을 배포할 때 이 이미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미지 저장소에서 개발 환경에 배포를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동작을 했을 때 이런 운영 환경에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대로 이전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이런 CI/CD를 쉽게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지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이런 프로세스보다 요즘에 저희가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보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지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이 IT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았다가 바이러스 감염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스파이웨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멀리어나 스패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이미지에 대한 보안 체킹이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은 이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지라는 것이 좀 생소하니까 지금 맞습니다. 기존에 뭐 버추얼 머신 띄우는 이미지, 뭐 ISO 파일이나 뭐 큐카오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렇죠. 컨테이너 이미지는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의 저희 레지스트리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에 들어있는 다양한 라인 바이 라인에서의 이런 레퍼런스들을 저희 에라타라고 하는 그 지금 뭐 국제 기구죠 하나의
뭐 보안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는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금융보안원 뭐 이 정도의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에서 표준화된 CV라고 하는 보안 취약점 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백도어였습니다. 이 백도어면은 CV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의 채널에게 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 바꾸시오 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하나의 프로세스 기반으로서 저희가 이미지에 대한 보안 스캐닝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니터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아까 전에 그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희가 네트워크 레이어 이야기할 때 L1부터 L7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위에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가장 밑에가 피지컬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죠. 피지컬 레이어는 뭐 네트워크 레이어나 아니면 보안 레이어까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1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가장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APM 영역까지도 프로메테우스에서 모두 다 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이 가운데서 즉 그 GPU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저희 프로메테우스 캐칭을 하고 저희 대시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모니터링 툴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 저희 기능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 AI 서비스는 어디든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만드는 과정을 기존에 얘를 뭐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했던 거를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환경이 굳이 오픈시프트가 아니어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에도 동작을 시킬 수 있고요. 어느 환경이든 이전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꼭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기본 속성이니까. 기본 속성이자 ML에도 반드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 오픈시프트 전체 스택 그리고 레드햇의 미드웨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이 ML에 대한 이런 생명주기 전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충분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저희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자 저희 레드햇이 어떤 영역에서 머신러닝, ML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레스터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AI를 만들 때의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어떤 거를 AI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위에서 야 AI 해. 아 그렇죠. 아 그거는 그 윗분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이 고민을 하면은 이제 실제 담당자들은 먼저 데이터들을 다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거를 머신러닝으로 돌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지금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리스트업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가 쓸모가 있을지에 대한 먼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이거를 실제 머신러닝을 돌려보는 POC나 파일럿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유효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프로덕션 단계에 배포를 합니다. 이 5가지 단계인데 지금 거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고객분들과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뭐 헬스케어 영역 혹은 모빌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영역, 파이낸셜 영역, 오일 앤 가스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제가 레퍼런스로 가져와 봤는데요. HCA라고 하는 헬스케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 HCA에서는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헬스케어 영역이 폐혈증에 대한 영역인데요. 여기서 저희 머신러닝과 그러니까 AI, ML을 저희 레드햇과 협업을 하셔서 원래 기존의 폐혈증 검사에 뭐 걸렸던 시간이 뭐 한 이틀에서 3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최대 18시간까지 단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심지어는 이거를 폐혈증에 대한 검사를 할 때 포캐스팅이라고 하죠. 저기 예측. 저희가 머신러닝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이 포캐스팅 영역인데요. 이런 예측에 대한 영역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혈증이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 악화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18시간 단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생명? 네. 생명을 어떤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이 HCA 그룹에서 레드햇과 좀 강력한 협업을 맺었던 것도 저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은 익숙하신 BMW 그룹인데요. 익숙하세요, BMW? 제가 타고 싶은 차이자 네, 여기 오케이. 앞에 오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 BMW 그룹에서 네. 이제 스마트 드라이빙에 대한 영역을 각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서비스를 받고 서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BMW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 세계에는 우리가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중국은 알리바바밖에 못 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뭐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만 어떤 나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센터가 없어서 네. 한 벤더밖에 이용을 못하는 환경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BMW 그룹은 이 AI에 대한 서비스를 좀 어떤 환경에서 올릴 수 있도록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 영역을 컨테이너 영역으로 네네. 배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트넷에서 정의한 이 5가지 정의 중에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정의인 저희가 옵션, 즉 이 모델에 대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평가를 하고 POC를 하는 영역을 저희 서비스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먼저 디스커버리 세션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유료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원데이로 저희가 직접 가서 고객하고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뭐 데이터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혹은 머신러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켜 볼까요? 네. 라는 이런 권고를 드리는 간단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션에는 참석자가 이렇습니다. 고객군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운영자하고 실제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는 개발자, 그리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참석을 해주시고요. 네. 레드햇에서는 저희 AI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AI 센터에서 직접 와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레드 서비스, 즉 컨설턴트와 저 같은 솔루션 아키텍트 그리고 AM이 같이 와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레드햇도 AI 센터 오브 엑설런스가 있어요? AI 센터가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요.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언택트 시대가 와서 저희 이것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이 AI는 아니었지만 다른 영역이긴 했지만 이 디스커버리 세션을 버추얼로 진행을 하고 직접 진행해봤는데 물론 저희가 만나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한다면은 물론 외국인들이 영어로 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번역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엔지니어도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AI ML 디스커버리 세션은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야겠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정의. 네, 거기까지는 고민이 완료됐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을 효과적으로 하는 걸 고민할 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세션이 마치고 난 후에 실제로 저희가 AI ML을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리뷰 보드를 실제로 이런 온라인으로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레드햇이 사실 이 AI ML 시장에 그다지 뭔가 힘이 있는 벤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금 만드시는 데이터 영역이 아니라 간과하고 계시는 영역, 즉 인프라스트럭처하고 ML 옵스에 대한 영역을 저희 레드햇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디스커션을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이 머신러닝 룰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임 대표님 말씀 나눠보니까 이제 AI, ML을 그냥 단순하게 기업이 테스트해보고 탐색을 해볼 때는 뭐 레드햇이 크게 도움을 못 쓸 수 있겠지만 모델링만 할 때 모델링만 한다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해야겠다. 뭔가 실제로 아니면 그런 거가 앞으로 점점 AI가 점점 이제 그 필드에 접목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필연적으로 이게 MLOps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이용해야지 그걸 배포하죠. 서비스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앞으로 뭐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쩌면 AI, ML이 단순하게 이제 뭐 아이디어가 아니라 점점 분야별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화되고 있죠. 실제화되고 있죠. 분야별로.
그러니까 레딧의 어떤 역할 네.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부분에서 확실히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어려운 얘기를 선방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네, 되셨는지. 아니 워낙 내용 자체가 주제 자체가 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쉬운 거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했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 지금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굿모닝 아이텍이나 한국레딧 전문가가 또 답글 달아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해주시면 더 여러분 한번 아까 들으시면서 세부적인 어떤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손종환님께서 데이터 허브라는 건 제너럴 용어지 않습니까? 네. 네? 인터페이스 하실 때 데이터 허브하고 데이터 레이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어만 다른 건지 뭐. 영역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데이터 레이크는 아시다시피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거대하게 쌓는 영역이라고 아마들 정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허브, 그러니까 허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쌓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하나의 뭔가 창고처럼 네. 혹은 이거를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하나의 제너럴 용어에는 여기는 RDB가 있을 수도 있고요. NoSQL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시계열 DB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DB들을 나열을 해서 어디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냥 빅픽처? 그냥 뭐 블루프린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수열님은 이제 IBM이 이제 레딧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레딧의 오픈시프트 플랫폼하고 기존의 IBM하고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거나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게 있는 건지. 네. 저희 당연히 로드맵 있고요. 네. 안 그랬으면은 IBM이 저희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하지 않았겠죠. 원래 아시겠지만 뭐 IBM은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있죠. 뭐 이런 저희 머신러닝에 대한 서비스도 충분히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빅데이터 서비스도 있고요. 혹은 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는 거의 환경 자체가 일반 OS 환경이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으로 동작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두 다 컨테이너로 동작을 시킨다라는 건 전제 조건 하에 네. IBM 서비스를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하나의 또 서비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황병희님께서는요,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네. 이름을 좀 기억해 줘야겠죠? 네? 맨 끝에 발표해 주세요. 두 명, 이름을.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황병희님, 데이터 3법으로 비즈니스 환경과 또 디지털화 시대인, 하여튼 데이터 3법, 이분 데이터 3법 말씀하셨지만 요새 또 마이 데이터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댐, 뭐 하여튼 데이터 관련돼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필드에서 그거 많이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필드에서? 제가 저 데이터 3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왜요? 저 데이터 3법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은 네네. 원래 저희의 데이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정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가명 정보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가명 정보는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가명 처리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에 속성은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볼 수 없게 누군지는 속성을 모르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 이 가명 정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만들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그게 데이터 3법입니다. 네네네. 만드는 것, 그리고 네. 이거를 공유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것을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데이터 3법 개정인데요. 네. 그럼으로써 첫 번째로 나온 프로젝트가 바로 이 오픈뱅킹이죠. 네네네. 오픈뱅킹은 뭐 기존에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앱 하나로도 모든 계좌를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 기존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금융정보는 워낙 보안적으로 제일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데이터 3법 개정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픈 API,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남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API화해라 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영역에서 저 황병희님께서 말씀하신 영역, 즉 우리가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뭔가 유효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API를 만든다면 충분히 데이터 3법하고
지금 머신러닝 아, 시장하고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기업체에서 네. 지금 그 임 대표님한테 어떤 직원 이용 거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떤 요청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API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 네. API는 사실 그냥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버 대 서버 혹은 네, 네. 서비스 대 서비스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랭귀지처럼 이렇게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가 사실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갈 때 이게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가 혹은 미터링이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 B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인가에 대한 이런 뭐 인증인가 프로세스죠. 네네. 이런 API 관리 영역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네. 제 레드에 거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즉 API 매니지먼트죠. 음.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 레드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네. 그 영역에서 오픈 API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은 요즘 시대가 뭐 데이터 경제라고도 하지만 네, 이제 API 경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단계 올라갔죠. 네,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PI까지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서비스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병수님께서 오픈시프트에서 서비스 메쉬에 대한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요? 제가 오늘 서비스 메쉬라는 단어는 안 했는데 네네. 많이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오픈시프트에서는 서비스 메쉬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원래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을 할 때 대부분 스프링 부트하고요, 네. 넷플릭스 OSS 이 두 가지로 개발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영역도 머신러닝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프라 환경 배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우린 서비스 로직의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MSA 플로우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MSA 플로우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뺐고요. 이거를 컨테이너로서 동작을 시키고 이거를 우리가 쿠버네티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 다양한 조그만 서비스 엄청 많아지면 네. 이거 코디네이션하고 하는 데만 굉장히 큰 거니 오버헤드가 엄청 많을 테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안적인 요소도 되게 제일 위험해지고.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안 중에서.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동진님,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연동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접근 제어라든지 백업 에이전트라든지 이에 대한 좋은 전환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좀 저의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에이전트 같이 원래 기존 OS에서 활용을 하던 플랫폼들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뭐 접근 제어나 백업 에이전트나 뭐 SMS나 혹은 뭐 OS 보안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 그 상에서도 저희가 백업을 또 지원을 하고 접근 제어도 저희 오픈시프트 상에서 존재를 하고요. 이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근데 저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설득을 해서 이 프로세스,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가시 프로세스를 컨테이너 프로세스로 이관을 하는 영역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최원우님께서요. 가장 제한된 자원이 GPU인데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GPU 스케줄링 및 예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vGPU로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스케줄링 등 관리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요? 이 영역은 저희가 오픈시프트,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모든 스케줄링이나 이 vGPU를 할당하고 이런 쪼개는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냐면요. 뭐 한 벤더를 제가 뭐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 서버가 있습니다. 뭐 DGX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DGX 장비에다가 오픈시프트를 올립니다. 이 오픈시프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스케줄링과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즉 이 GPU를 활용해서 이거를 하나의 제가 컨테이너를 띄웠을 때 GPU를 어사인을 하는 영역을 관리를 하고요. 여기 올라갔을 때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죠. 근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GPU에 대한 스케줄링과 예약 관리는 DGX1 장비, 2나 DGX1 장비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최원우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을 모두 다 케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분께서요. 주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많은데 주피터 구성 후에 개발자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주피터 설치 시에 미리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주피터 허브 연결이 되면은 어? 미리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빗 주피터 허브 구성하고요. 미러 떠서 퍼블릭 주피터 허브에다가 있는 주피터 노트북들을 다운을 받아서 네네. 저희가 이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폐쇄망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노트북을 다 다운을 받고요.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다가 밀어 넣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이규님께서는요, 쿠버플로우에서 AI 모델은 어느 분야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굉장히 좀 오버를 하지만 난해한 질문인데요. 사실 큐플러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이 쿠버네티스가 AI에 적용되는 영역을 아마 아시는 분 같은데요. 이게 모든 분야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당연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이 모든 영역에 적용은 되지 않겠죠. 네. 근데 적어도 AI가 아니라 그 밑에 영역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영역, 즉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정태님, 오픈소스를 다룰 때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보안적인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공공에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만 제일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에 적용되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서티를 받아 놓았거든요. 국내에서 서티를 받아 놓았고요. 실제로 저희는 모두 다 리눅스 기반에서 동작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안에서 커버링이 된다라는 영역으로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픈소스를 진짜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벤더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리눅스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이규님께서 저는 리눅스를 잘 모르니까 답답해요. 아하하. 네, 사실 리눅스 이제 거의 에브리에 깔리는 거지 않습니까? 리눅스가 맞습니다. 대세인데 아직까지 리눅스를 이분처럼 리눅스를 안 해보고 윈도우만 해봤어. 네. 이런 분들 리눅스를 이제 가장 쉽게 좀 배우려면 또 요새는 사실 세팅하는 것은 또 요새 그냥 서버 그냥 아까 컨테이너 뭐가 해도 금방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분들한테. 뭐 리눅스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리눅스 오래됐기 때문에 뭐 네. 책도 많고 교육도 많고 이러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레딧에서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리눅스는 OS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환경에서는 컨테이너가 OS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레딧 오픈시프트를 우리 OS화 시키겠다라는 걸 저희 가장 큰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컨테이너 환경이 뜨면은 리눅스에다 굳이 저희가 CLI로 뭔가를 뚝딱뚝딱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 우리는 이미지로서 배포를 하고 알씨. 이 플랫폼을 그냥 GUI로 관리만 하면 된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런 리눅스 이런 정말 레가시한 영역을 공부하시기보다는 그 위에 서비스 영역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포인트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세연님께서 오픈스택 기반과 VM웨어 기반으로 개발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VM웨어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따로 있지만 네. 그냥 VM웨어의 버추얼 머신 기능, 가상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오픈스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능이고요. 그 구성 저희 플랫폼이고요. 네네. VM웨어는 가상화 구성 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레이어가. 오픈스택은 이 네. 가상화를 포함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서비스 스택이 있고요. 네네. 이 많은 서비스 스택을 이용하는 영역이라면은 오픈스택. 그게 아니라 뭐 가상화만 사용하시면 저희 레딧의 레딧 버추얼라이제이션 제품도 있고요. 네네. 혹은 뭐 VM웨어 혹은 네. 이런 다양한 가상화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네. 자, 제이치님께서요,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이기종 간 데이터의 연계라든지 정형, 비정형 데이터 간의 통합 관리 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데이터 분석 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이체이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사실 하나의 플랫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먼저 정형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쌓는 NoSQL DB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영역, 스트리밍 영역이 필요하고요. 실제 분석, 아날리티스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영역에서 이 플랫폼이 무언가요? 라고 아마 물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영역을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오픈 데이터 헙 같은 이런 블루프린트를 참고를 하셔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한번 오픈소스를 써보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오픈 데이터 허브 해가지고 오픈소스 한 10가지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도 다른 컴포너들도 있는 거죠? 거기?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있는 거죠? 그 네. 중에 일부분만 보여주신 거죠?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 제일 네. 대표적인 것들만 네. 보여드린 건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프카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뭐, 큐도 뭐, 이런 거를 또 따로 그냥 저희가 대안으로 적용을 하시면은, 적용하시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박우일님께서요. AI 개발을 진행할 연구소로 이직하였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냥 AI 쪽 아니었는데, 좀 일반 회사에서 IT 운영을 하던 분이었는데, 네. 기존 솔루션이 있고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응용된 솔루션들이 파생 개발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고 관리상의 개발자들 간의 편리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로, 그러니까 기존의 솔루션이라면은 한 뭐 벤더에 혹은 직접 만드신 솔루션이 있으실 거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새로운 벤더의 제품을 가져와서 새롭게 뭐 팀을 꾸르셔서 이렇게 화생 개발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멀티 벤더의 플랫폼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발 배포를 할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벤더 락인이라고 하는 제일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영역을 박 의원님께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표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할 때는 파이썬 랭귀지에다가 주피터 노트북 이것만 쓰겠다라고 한다던가 네네. 혹은 우리가 배포를 할 때 컨테이너 환경으로만 배포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무언가 솔루션들이 여러 개인들 우리가 개발하고 배포하는 영역만 통합을 하시고 표준을 만드시면은 조금 더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박우일님은 이제 AI 회사에서 IT 담당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직하신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IT 담당자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AI,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까 6대4로 하던 거를 9대1로 그렇게 만들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영역이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정말 좋은 그렇죠.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염종국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대학에서 어떤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요? 대학은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 대학은 AI, ML 관련돼 가서 혹시 제가 그 기존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사실 이 GPU 장비를 파시는 이런 영업분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GPU 장비를 가장 많이 산 곳이 헬스케어 영역, 그러니까 병원하고요, 대학입니다. 대학? 네, 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샀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그 대학교는 워낙 연구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과제를 가장 많이 논문을 내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대학교잖아요. 그 빅데이터는 이 GPU라는 것이 가장 필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사실 그냥 쉬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와 AI 연구소 같은 이런 대학교에서 뭔가 4차 산업 플랫폼을 만드신데 이 GPU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GPU를 활용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오픈 데이터 헙 같은 이런 피처들을 이용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장비들이 아깝더라고요. 네. 우혜진님께서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오픈시프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픈시프트 요걸 좀 비용을 절감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절감해서 도입할 수 있는 비용은 이게 제가 키를 넘기는 것 같아서 고객께 죄송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경량화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파일이 제가 바이너리 파일이 1기가짜리입니다. 이거를 컨테이너 그대로 올린다? 사실 이게 우리는 뭐 리프트 시프트라고 올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컨테이너 이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냥 CPU 사용량도 비슷할 거고요. 그냥 활용에 대한 게 그냥 스택 하나 더 추가된 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하나의 모놀리틱을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좀 더 경량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웹 오브 클릭 서버 그러니까 와스라고 하는 영역을 좀 더 경량화된 와스로 이용을 한다면은 컨테이너 전환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어떤 레거시에서 하던 그런 구조가 말고 컨테이너 맞게 그런 식으로 그죠? 네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굿모닝 하이텍 같이 하고 또 굿모닝 하이텍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매달 20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해주시면 좋고요.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두 분. 지금 선정할까요? 네네, 지금 선정하는 거죠. 네. 좀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네. 우리 최원우님. 최원우님, 네. 하고요. 또, 네. 그리고 제이최님. 제이최. 데이터 허브를 이용해서 오케이. 저희가 네네. 어떤 영역 활용할 수 오케이. 있는가 된 질문 주신 자, 두 분. 제이최, 그 다음에 최원우, 요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경품이 뭐더라?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에 여러분 좀 마저 응해주시면 좋겠고요. 누구더라? 여기서 지금 이사고님께서 아주 오늘 생생한 말씀이 감사하다고. 네. 생생한 말. 제가 오늘 임 대표님은 제가 오늘 두 번째죠 우리. 네, 두 번째인데 저 첫 번째 1, 2년 전인가 그때도 이제 토큰 할 때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아주 그때 말씀을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잘해 주셔서 역시 오늘도 사실 그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오늘도 아주 잘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제가 최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서 지금 전달을 드리고도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이거를 꾸리고 있는 GIT를 통해서 저희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